자, 우리 어제는 노선 측량 순서랑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노선 측량에서 사용되는 곡선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자, 곡선의 종류 여러분이 작년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도 했겠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책에 필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필기를 할 거니까 잘 보고, 자,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을 다 합해서 노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노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폭이 어떻다? 폭이 좁고 긴 것을 노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어제. 네. 자, 그래서 노선은 여기 노선을 선정하는 조건에서 보면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그리고 경사는 최대한 없이, 경사는 최대한 완만하게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당연히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곡선을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대신에 곡선을 설치할 때는 설계 속도에 따라서 곡선의 위치나 구간을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곡선 종류를 보면은 결국에는 곡선의 종류가 이렇게 많잖아. 근데 머리에 표로 집어넣지 못하고 이렇게 다 따로 외워버리면은,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당장은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표로 정리를 못하면은 길게 이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어요. 자, 표를 보면은 곡선은 크게 지금 뭐랑 뭐로 나뉘어? 곡선은 크게 뭐랑 뭐로 나뉘어요? 뭐랑 뭐로 나뉘냐? 평면. 평면 수직. 평면 곡선이랑 수직 곡선으로 나뉘죠.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뭐 새로 내가 안 알려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건데, 곡선은 크게 평면 곡선하고 수직 곡선으로 나뉘는데, 자, 곡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평면, 수직으로 나뉘어요. 평면 곡선은 말 그대로 수평면 내에 곡선이 있을 경우, 쉽게 생각을 해서 어제 평면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위에서 내려다 본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평면 곡선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곡선이 지금 좌회전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좌회전이라는 건 왼쪽이죠. 반대로 곡선이 지금 우회전,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평면 곡선이고, 그럼 수직 곡선은 연직면 내에 있다라는 거는 수직면,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옆에서 뒤에서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좀 이따 배우는 종단 곡선, 종곡선처럼 이렇게 지형을 옆으로 봤을 때 지금 곡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생기죠. 이렇게 수직면 내에 있으면 수직 곡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평면 곡선하고 수직 곡선 안에서 먼저 평면 곡선을 볼게요. 평면 곡선은 위에서 바라봤다고 했죠. 그래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원곡선과 완화곡선인데, 원곡선은
쉽게 얘기해서 원으로 만들어진 곡선들이 조합되어서 만든 곡선들을 원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있지. 단곡선, 복심, 반향, 배향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완화 곡선은 여러분이 커브길이나 이렇게 곡선을 가다 보면은 이제 물리 시간에 원심력 배웠죠. 원심력. 원심력이 작용을 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도로에서. 그래서 원심력이 작용할 때 그렇게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간이 완화 곡선이에요. 그래서 완화 곡선에는 또 크게 우리 책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돼. 사인 곡선 해서 완화 곡선의 종류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먼저 원곡선부터 볼게요. 자, 원곡선은 말 그대로 원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진 곡선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자, 단곡선부터 볼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단곡선은 말 그대로 보면은 곡선이 지금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가 곡선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어때? 다 같죠? 그래서 얘는 원이 하나고 반지름도 하나인 곡선을 단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단이라는 게 뭐야? 단일, 하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복심 곡선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복심이라는 거는 중심이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2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보면은 5원, 5투 이렇게 곡선에서 중심이 2개 이상 있고, 그러다 보면 반지름이 어때요? 같지 않고 얘네가 지금 반지름이 다르죠. 중심이 2개 이상 생기다 보니까 반지름도 당연히 달라졌어. 자, 그리고 반향곡선도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2개이면서 여기도 반지름이 어때요? 달라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뭘까? 얘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지금 반지름이 달라. 반지름이 2개 이상인데 둘의 차이는 뭐가 있어? 기억나요? 방향. 세빈이 말한 것처럼 지금 방향이 다르죠. 어떻게 방향이 다르냐면 복심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방향으로 똑같이 곡선이 움직여. 반지름이 다르더라도. 근데 반향 곡선에서는 반지름이 다르면서 방향도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향이라는 거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복심 곡선은 키워드만 적어두면 두 원이 같은 방향으로 위치한다라는 거. 두 원이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 있고, 반향 곡선은 그럼 반대로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원이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고, 대신 두 개의 원이라는 거는 지금 반지름이 같다, 다르다? 반지름은 둘 다 반지름은 다르고, 복심곡선과 반향곡선의 차이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으로 곡선이 나가냐, 이 차이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배향곡선은 다른 말, 같은 말로 여러분 뭐 어떻게 배웠어? 같은 말? 배향곡선 무슨 커브라고 배웠을 텐데.
여자들이 보통 머리에 쓰는 거 뭐 있죠? 헤어핀이라고 혹시 기억나? 머리핀 커브, 헤어핀 커브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은 이거 다 너는 시험 봤었는데 머리핀, 헤어핀 커브라고도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부르냐면 배양 곡선은 이 반향 곡선 있지. 반향 곡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2배, 3배 할 때 배자예요. 그래서 반향 곡선이 이 부분에 하나 생기고 이 부분에 하나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 지금 이렇게만 그림을 그렸지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계속 바뀌는 걸 대향 곡선이라고 해요. 반향 곡선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머리핀 커브, 헤어핀 커브 그림이랑 같이 꼭 좀 봐주시고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원곡선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완화곡선. 자, 완화곡선에서는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이유를 아까 잠깐 설명을 했죠.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왜 굳이 꼭 설치를 해야 되냐? 노선이 이렇게 직선부로 가다가 곡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이 뭐 운전을 안 해봤어도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보통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확 꺾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잘.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원심력이 갑자기 너무 크게 작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선부랑 직선 구간이랑 그리고 여기 곡선, 원곡선 있죠? 자, 직선에서 원곡선으로 방향을 바꿀 때 급격하게 원심력이 갑자기 작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살짝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 살짝 곡선을 주기 시작하는 것.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그게 바로 뭐냐면 완화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목적이 뭐겠어? 원심력을 방지를 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게 완화 곡선의 목적이겠죠. 자, 표로 좀 넘어가면은 완화 곡선이 우리 교과서에는 3차원 포물선, 클로소이드, lemnisc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선생님이 아까 사인 곡선 하나 추가를 하라고 했는데 좀 여러분 공부하고 외우기 쉬우려면 선생님이 그냥 공부하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보고 이렇게 해서 클, 램, 3, 4, 사인 이렇게 외웠는데 왜 이 순서대로 외웠냐면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자, 혹시 이거 그림 기억나요? 이거 그림 기억나요? 자, 여기 달팽이관처럼 생겨 있는 거 이거 이름이 뭐였어? 혹시? 이게 뭐였지 랩니스? 이름? 어? 랩니스? 아, 아니야. lemniscate 아니고 클로소이드? 클? 얘가 클로소이드였고 음. 그 다음이 얘가 lemniscate 그 다음 얘가 3차원 얘가 사인이었어요. 자, 왜 이 순서대로 썼냐면 각각 완화 곡선이 이용되는
시설이 다 달라. 클로소이드는 보통 어디서 사용되냐면 고속도로, 그냥 차가 다니는 일반 고속도로. 그리고 램니스케이트는 시가지 지하철. 뭐 쉽게 말해서 전철이죠. 시가지 지하철. 그리고 3차원 포물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철도, 기차. 그리고 사인은 그거보다 더 빠른 거 뭐 있어? 고속철도, KTX 같은 거. 자, 그럼 각각 얘네는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 지금 무슨 순서대로 보통 나열이 된 거냐면 고속도로가 설계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리고 고속철도로 갈수록 여러분 한 번씩은 거의 다 타봤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KTX는 안 타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알잖아. KTX는 지하철보다 빠르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철도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커브길이 생기면 고속철도 같이 KTX나 고속철도처럼 속도가 엄청 빠른 거는 곡선 부분에서 원심력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고속철도의 노선 모양을 만약에 지금 클로소이드처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은 원심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커브가 발생하면? 이러기는 쉽지 않죠. 대신에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타봤을 테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들어갈 때 갑자기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이렇게 들어갈 때 커브길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 알죠? 고속도로 한 번씩 다 타봤지. 자, 그래서 고속도로는 차를 운전을 할 때 사람이 웬만하면 보통 자유자재로 속도를 줄이고 빠르게 하고 하는 게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클로소이드처럼 곡선을 많이 줘도 되는 거에는 고속도로가 사용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가지 지하철에는 램니스케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클로소이드보다는 곡선이 덜하고 그거보다 곡선이 더 적은 거 3차원 곡선은 철도에서 사용을 하고 그거보다 속도가 더 빠른 고속철도에서는 사인 곡선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교과서에 뭐 나온 대로 나는 안 헷갈린다 하면은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요. 클램 3사. 왜냐하면 순서대로 해서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랑 좀 같이 그려두고 우리 책에는 이 그림이 없으니까 같이 좀 볼게요. 이게 완화 곡선의 종류였어.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종곡선 볼게요. 종곡선. 자, 종곡선은 지금 이제 여기 앞에 표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원곡선하고 완화곡선까지 해서 평면곡선은 끝났고 평면곡선 말고 수직곡선이 있죠. 거기에 이제 종단곡선하고 횡단곡선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209페이지에 나오는 종곡선이 종단곡선이에요. 종곡선이 종단곡선이다. 자, 종단곡선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뭐랑 뭐가 있냐면 원곡선이 있고 2차 포물선이 있어요. 원곡선, 2차 포물선. 자, 원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종단곡선이 아까 어떻게 옆에서 본 걸 종단곡선이라고 했지. 종단곡선이
원곡선이라는 거는 앞에서 다룬 이 단곡선처럼 이런 것들을 원곡선이라고 해요. 이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나타난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종단곡선 중에서 원곡선은 보통 철도에서 사용됩니다. 철도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2차 포물선은 종단곡선 중에 2차 포물선은 일반 도로에서 사용이 돼요. 우선 이렇게 적어두고, 자, 종단곡선 이 부분은 기출에서 딱 한 번 나왔었어. 언제 나왔냐면 한 번 우리가 문제 풀어준 적 있는데 첫 해 2015년도에 한 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필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자, 종단곡선, 종곡선은 차량 주행 시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완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거를 확보하는 목적. 자, 이 부분이 중요해. 시거를 확보한다. 자, 그래서 시거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냐면 경사가 변하는 곳에 설치하는 곡선이다. 자, 여러분이 정의를 보고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완화 곡선이라고 찍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틀렸는데, 중요한 건 완화 곡선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원심력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원심력을 줄여주는 거고, 종단곡선, 종곡선 같은 경우에 그림이랑 같이 보면 이렇게 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 경사가 급하게 따라서 올라가거나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있는 구조물이 잘 보일까? 얘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종단곡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런 산지라고 해볼게. 좀 과장되게 그려서.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이 올라가다 보면은 반대편은 아예 안 보이죠. 시거가 확보가 안 되지. 보이는 게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그러면 일부러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이렇게 조금씩 깎아서 보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종단 곡선이야. 그래서 종단 곡선은 한 번 나왔었는데 정의를 물어봤었어. 차량 주행 시 충격을 완화하고 시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곡선은, 근데 보통 이걸 보고 완화 곡선을 많이 찍었더라고. 근데 완화 곡선이 아니라 중요한 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종단 곡선, 종곡선이다.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고, 자, 다시 앞에 완화 곡선 잠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종류만 보면 안 되고 특징도 봐야 돼서 완화 곡선에 대해서 필기를 할 게 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노트로 정리를 해 놔도 되고 책에 있는 부분에 정리를 해 놔도 되는데, 필기를 좀 하면은 교과서 208페이지 부분에 있겠죠. 자,
완화 곡선 순서부터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볼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로에서 직선부가 있고 그다음에 원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중간에 뭐를 설치해 준다 이렇게. 이렇게 완화 곡선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직선부가 있고 완화 곡선이 있고 곡선부, 원곡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끝나면 다시 직선부가 되겠죠. 근데 원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선 이렇게 곡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직선으로 가면 또 원심력이 반대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곡선이 끝날 때도 이렇게 완화 곡선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직선부가 있고 곡선으로 변화하는 그 사이에 완화 곡선을 설치를 하고 다시 또 직선부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완화 곡선을 설치를 해서 뭐를 줄여준다? 원심력을 줄여줘야 된다. 얘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그림이랑 같이 특징을 좀 볼게. 그림이랑 같이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완화 곡선 순서를 받고 이제 완화 곡선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완화 곡선의 반지름은 시작점에서는 무한대.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완화 곡선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시작 부분이죠. 완화 곡선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완화 곡선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완화 곡선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볼게. 자, 이 개념을 잠깐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원곡선에 반지름이 있고 원곡선이 있으면 우리 아까 반지름 얘기했지만 반지름이 있고 직선이 있어. 직선은 반지름이 몇일까요? 직선. 직선의 반지름. 자, 직선은 반지름이 무한대야.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없어. 얘는 그냥 계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반지름이 0에 가까우면 반지름이 0에 가까우면 점에 수렴하겠죠. 이렇게. 0에 가깝다는 거는 점점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0으로 가겠지. 근데 반지름이 반대로 점점 커져.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뭐에 가까워지냐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직선 부분은 반지름이 엄청 큰 거야. 무한대. 이게 무한대 표시예요. 옆으로 팔자 거꾸로 돼 있는 게 수학에서 무한대 표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 앞으로. 그리고 여기 원곡선 부분에도 반지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완화 곡선이 시작하는 이 부분은 지금 어디랑 맞닿아 있어? 직선이랑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화 곡선의 반지름은 시작점에서는 누구 거랑 같아지냐면 직선 거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시작점에서는 무한대. 얘랑 똑같이. 그럼 반대로
완화 곡선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지금 누구랑 맞닿아 있어요? 원곡선이랑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완화 곡선이 끝나는 종점에서 반지름은 누구 거랑 같다?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다. 자, 얘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지금 뭐 첫 번째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징이 총 오늘 배울 게 5가지예요, 특징이. 근데 여러분이 특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쉬울 텐데 그림을 안 보고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면 결국엔 헷갈려. 근데 이렇게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여기 완화곡선이 시작하는 부분은 지금 직선이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반지름이 직선이랑 똑같을 거고, 완화곡선이 끝나는 파란 부분은 원곡선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겠죠. 그 나머지 특징들도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그려 놓을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반지름이랑 관련된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완화곡선의 접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접선. 자, 완화곡선의 접선은 이것도 똑같이 시작점과 끝나는 종점으로 나눠요. 자,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종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완화곡선이 시작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랑 만나는 부분? 직선이랑 만나는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완화곡선의 접선이라는 거는 완화곡선의 시작점에서 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리면 지금 선이 어떻게 돼? 직선이랑 같아지죠. 이 부분에다가 놓고 접선을 그리면 직선이랑 같아지고, 그럼 이제 끝나는 종점에다가 점을 놓고 접선을 그리면 누구랑 같아져요? 원곡선이랑 같아지지. 얘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작하는 점에서는 누구랑 같아지냐면 직선에 접하게 되고, 직선에 접하고, 완화곡선이 끝나는 종점에서는 어디에 접하냐면 원호에 접한다. 원호. 원호라는 거는 여기 원곡선의 둘레, 테두리, 이걸 원호라고 부르죠. 원호에 접한다. 2번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3, 4, 5번은 모르는 개념이 나와. 모르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켄트라는 거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 켄트. 켄트 또는 편경사. 이걸 보고 갈게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자, 켄트랑 편경사는 뭐냐면 이제 도로에서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했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를 줄여주려고 완화곡선을 설치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완화곡선을 설치를 했어. 이렇게 나가는데 완화곡선만 설치한다고 해서 원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원심력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심력 때문에 자꾸 바깥쪽으로 쏠리게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알겠지만 직선부로 가다가 코너를 돌면은 체감상 직선부보다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몸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로 자꾸 차가 주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바깥으로 안 쏠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도로를 이렇게 일자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거 일부러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를 줘. 더 높여서. 그럼 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는데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여기가 경사가 높아지면 바깥으로 쉽게 말해서 차가 안 튀어나가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이해됐어요? 그냥 일자로 달리다 보면은 아무리 완화 곡선을 줘도 원심력 때문에 차가 바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끝에 쪽을 도로를 높인 거. 이건 과장되게 그린 거고 실제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이 차를 뭐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직선 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도로는 미세하게 약간 바깥쪽으로 경사를 줘요. 그래서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켄트 편경사라고 해. 그래서 켄트랑 편경사 정의를 좀 적어줄게요. 자, 켄트랑 편경사는 차량이 곡선을 주행할 때 뭐를 줄이기 위해서? 원심력을 더 줄이기 위해서.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곡선의 바깥쪽을 높이는 것. 높인다는 건 아까 말했죠. 일부러 경사를 조금 더 높여서 준다고. 자, 그럼 켄트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켄트 말고 하나 더 볼게요. 중요한 게 노선 측량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하나 더는 확폭이라는 게 있어. 확폭 또는 슬랙이라고 불러요. 확폭, 슬랙 같은 말이에요. 자, 확폭이나 슬랙은 뭐냐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직선에서 이렇게 완화 곡선 가다가 곡선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직선에서는 차 바퀴가 당연히 같은 방향을 향해 있겠지, 앞뒤가. 근데 곡선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만약 곡선 부분을 들어갔어. 그러면은 차 바퀴가 뒷바퀴가 있고 앞바퀴가 있으면 보통 운전을 하면은 앞바퀴부터 먼저 방향을 틀어요. 앞바퀴부터 먼저 방향을 틀어. 근데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거는 차를 선생님도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곡선을 돌다 보면은 직선에서는 바퀴가 일자겠지만 곡선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차 바퀴가 하나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대. 차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가 항상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직선부보다
곡선에서는 도로 폭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직선 폭이 10m라고 칩시다. 그럼 곡선은 이거보다 더 폭을 넓혀야 돼. 왜냐하면은 차 바퀴가 일자로 가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리가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차 바퀴가 이렇게 일자가 있으면 그냥 이것만 가면 되는데 곡선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차 바퀴가 옆으로 틀어지면은 바퀴가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곡선부에서는 폭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넓혀줘야겠지. 그래서 확폭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폭을 확대시켰다는 얘기예요. 도로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얘는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의 뒷바퀴가 앞에 있는 바퀴보다 항상 안쪽을 지나가게 된대. 항상 안쪽을 지나게 돼서 직선부보다 도로 폭을 넓히는 게 바로 확폭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배운 개념이 켄트랑 확폭이 있는데 얘네는 다 완화 곡선, 곡선부에서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용어 정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켄트랑 확폭. 자, 켄트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켄트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 원심력을 줄이려고 곡선 바깥쪽에 경사를 줘서 도로를 이렇게 더 높이는 게 편경사 켄트였고 확폭은 어떻게 한다? 도로 폭을 더 넓히는 게 확폭이었어요. 그래서 켄트랑 확폭 개념을 알고 다시 특징을 넘어가면 왜냐면 3번 내용이 켄트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3번은 완화 곡선에서 켄트와 관련된 얘기예요. 완화 곡선의 종점에서의 켄트는 종점에서 켄트는 원곡선의 켄트와 같다. 자, 그림을 볼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켄트는 일부러 조금 바깥쪽에 도로를 높이는 걸 켄트라고 했죠. 일부러 경사를 주는 거. 그럼 지금 3번 특징이 뭐였어? 완화 곡선이 끝나는 종점에서 켄트. 이 부분. 끝나는 지점에 켄트는 당연히 뭐랑 똑같아야 돼? 원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랑 원곡선의 켄트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같이 보라고 한 거고 3번은 내가 켄트를 이해했다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4번 볼게요. 자, 4번은 완화 곡선의 곡률은 곡선 길이에 비례한다. 이제 또 개념 새로운 거 하나 나왔어요. 곡률이라는 개념. 자, 곡률이랑 곡선 길이를 한번 볼게요. 곡률은
뭐냐면 곡선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이걸 비율로 나타낸 게 곡률이에요. 곡선이 뭐 10% 구부러졌다. 곡선이 뭐 20% 구부러졌다. 이걸 나타내는 게 곡률이고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같이 동시에 알아둬야 되는 거 곡률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곡률 반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경이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을 의미를 해. 근데 지금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은 곡선이 이렇게 이만큼 짧은 게 있고 곡선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곡선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구부러진 정도는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구부러졌어요? 지금 2번이 더 많이 구부러졌죠. 그래서 곡률이라는 거는 곡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곡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대신에 아까 얘기했는데 1번은 지금 비교적 곡선이지만 1번은 곡선이긴 하지만 뭐랑 가까운 모양이에요? 직선이랑 가까운 모양이죠. 그러면은 한 10분 전에 한 건데 다시 물어볼게요. 직선의 반지름은 뭐에 가깝다 했지? 직선의 반지름. 직선의 반지름은 0이 아니라 무한대에 가깝다 했지. 엄청 크다 했지. 그리고 밑에 얘는 곡선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반지름이 있어요. 곡선은. 얼만진 모르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1번이 곡선 길이가 짧아. 1번을 정리를 하면 곡선 길이가 짧아서 곡률은 작아. 곡률은 작죠. 대신에 지금 반지름, 곡률 반경은 어때? 크죠? 자, 곡선 길이가 길면 곡률은 커지지만 반대로 곡선 길이가 작아지면 곡률은 작아지지만 반지름은 반대로 커진다.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볼게. 얘는 지금 곡선 전체 길이는 어때? 길어졌어요. 길이는 길어졌지만 길이가 길어지면서 곡률도 커졌어. 대신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 하나 더 저거 필기를 해줘야 돼서. 자, 2번처럼 곡률이 커졌다고 칩시다. 2번처럼 곡선이 많이 구부러져서 곡률이 커졌어. 그러면 켄트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곡선이 많이 구부러지면 켄트는 높여야 돼, 줄여야 돼? 켄트는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원심력이 그만큼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려면 켄트는 또 높여야겠지. 그래서 곡선 길이, 곡률, 켄트는 다 비례하고 뭐만 반대야? 반지름만 반대예요. 곡률, 반경, 반지름은 반대다. 그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같이 그려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징 4번의 내용은 곡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곡률도 커진다. 그래서 곡선 길이랑 곡률은 비례한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특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마칠 거니까 자, 5번. 완화 곡선에서 곡선 반경의 감소율은 곡선 반경의 감소율은 뭐랑 같냐면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 자, 이제 이게 뭔 소린지 헷갈릴 텐데 아까 얘기해줬죠, 잠깐. 켄트랑 반지름이 지금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자,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할게. 2번에 있는 그림. 얘를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완화 곡선이 계속 만약에 곡선의 길이가 안 끝나고 이렇게 길어졌다고 할게. 클로소이드처럼 도로가 길어졌어, 길이가. 자, 곡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금 얘기한 건데 뭐는 커진다? 곡률은 커진다고 했죠. 구부러진 정도. 곡선 길이가 길어지면 계속 구부러지지. 근데 반대로 뭐는 작아진다 했어. 곡선 반경,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했죠.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시작점이야. 처음에는 반지름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곡선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부분에서는 반경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작아졌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곡선 반지름은 또 어떻게 돼? 또 작아졌지. 그러니까 점점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는 반대로 아까 얘 켄트랑 반비례였잖아. 그러면은 곡선 반경이 작아지면 켄트는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 얘를 높여줘야 원심력이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곡선 반경의 감소율하고 증가율은 같아져야 된다. 뭐 곡선 반경이 10% 감소했으면 켄트를 반대로 10% 높여야 원심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뭐 1, 2, 3번까지는 여러분이 이거 그림 보면서 크게 어려운 게 없을 텐데 오늘 새로 배운 거 켄트랑 그리고 또 뭐 있어? 학폭 그리고 곡률, 곡률 반경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특징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얘랑 관련된 문제, 기능사 문제들을 좀 풀고 마칠게요.
자, 어제 배웠던 내용부터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 자, 노선 측량 순서 나열하는 문제였어. 자, 가장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측을 한 다음에 여기까진 어디서 한다? 도면에서 하고 나서 현장으로 나가서 실측을 하고 시공 측량, 공사 측량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노선을 선정할 때 있어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노선은 가능한 직선으로 해야 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맞고. 공사를 통해서 나온 흙의 양은 최대한 적어야 되고 절토, 성토가 균형을 이뤄서 버리거나 남는 흙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절토, 성토, 운반 거리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짧게.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뭐 4번도 같은 문제고 자 6번 같은 이런 문제는 방금 좀 전에 풀었던 순서나 노선 선정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제 잠깐 강조를 했던 거 실측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 뭐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얘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실측 단계에서 필요 없는 거. 2번이죠. 도상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은 실측하기 전에 어디서 이미 끝나야 돼? 예측 단계에서 노선을 선정을 하고 끝내고 나서 이제 실측으로 넘어가면 실측 단계에서는 중심선을 설치를 해서 측량을 하고 종횡단 측량, 용지 측량, 평면 측량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작업 순서랑 하는 작업들을 잘 보고 자 8번 얘는 뭐 그냥 해줄 필요가 없죠. 20m. 자 그리고 9번을 잠깐 볼게요. 9번. 자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이거는 뭐 어? 너무 쉬운 거잖아. 이런 걸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고 여러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 스타일은 이런 문제겠죠. 막 말이 길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골라내는 문제에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잘 틀리니까 읽어볼게요. 자, 말뚝을 설치하긴 하는데 추가 말뚝을 설치할 때 틀린 거. 자, 1번 도로나 철도 등의 노선 중심선에 20m마다 중심 말뚝을 받고 맞죠? 그리고 경사나 방향이 변하는 부분에 뭐를 설치한다? 추가 말뚝을 설치한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생님이 막 따로 설명을 안 해줬는데 아 이거 설명 안 해줬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추가 말뚝을 표시할 때는 이거 우리 한번 했을 텐데 원래 말뚝의 번호가 어떻게 가요? 제로, 1번, 2번 이렇게 쭉쭉 숫자대로 가지. 그러다가 추가 말뚝을 설치한 부분에는 어떻게 해줘? 만약에 10번 말뚝에서 5m 가서 추가 말뚝을 설치했대. 그러면 추가 말뚝을 설치할 때 번호는 이렇게 플러스 몇 미터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말뚝이니까 추가한 거기 때문에 뺄 순 없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책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르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볼게요. 자, 추가 말뚝은 한 구간 이렇게
넘버 2에서 넘버 3까지 갈 때 추가 말뚝을 여러분은 보통 한 개만 설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2개 이상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맞고 4번 추가 말뚝은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기복이 가장 심한 곳에 설치를 한다. 뭐 기복이 가장 심한 곳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뭐가 틀린 거 같아요? 4번 지문에서는 뭐가 잘못된 걸까? 관계없이 중심선과 관계. 노선의 중심선과 관계없이 그럼 중심선을 설치한 의미가 없지. 자, 이건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내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봐서 좀 보니까 뭐 토목 일반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런 긴 지문을 읽다 보면은 아니 이것만 맞았다고 해서 이게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면서 강조를 한 거고 자, 오늘 배운 부분을 이제 문제 풀고 마칠게. 곡선의 종류. 자, 곡선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지. 평면 곡선하고 수직 곡선. 그래서 수평면 내에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무슨 곡선이에요? 평면 곡선이다. 그래서 평면 곡선 안에는 원곡선하고 완화곡선이 있다고 했었죠. 자, 13번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거. 원곡선에 크게 뭐뭐뭐 있었어? 4개. 단곡선, 복심, 반향, 배향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2번은 지금 3차 포물선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완화곡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4번 자 종단 곡선으로 도로에 많이 사용되는 거.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해 줬는데 종단 곡선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원곡선하고 2차 포물선. 그래서 원곡선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철도에서 사용이 되고 종단 곡선 중에서 2차 포물선은 도로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종단 곡선 중에 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2차 포물선이다. 자, 그리고 15번 같은 거는 보면은 종단 곡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곡선. 방금 여기서 했죠. 종단 곡선에는 원곡선하고 2차 포물선 2개 있다 했지. 나머지 지금 얘네 2, 3, 4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완화곡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얘 완화곡선과 거리가 먼 거는 몇 번이겠어? 2번. 자,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풀었는데 반지름이 서로 다르대. 반지름이 서로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곡선이 나가고 있다는 거는 무슨 곡선이라고 했어? 복심 곡선이에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일부러 빨리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이 그림 보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다른데 방향이 반대죠. 얘는 반향 곡선이고. 자, 복심 곡선의 이제 반대로 설명을 물어봤어. 복심 곡선의 설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반지름이 2개 이상으로 다른 경우에 대신에 같은 쪽으로 연속해서 나가는 경우가 복심 곡선이고 1번은 한 개의 원호라는 건 단곡선. 그리고 3번은 지금 얘는 뭐예요? 3번은 직선부하고 원곡선 사이에다 설치하는 특수한 곡선. 얘는 무슨 곡선이야? 원심력 줄이기 위해서 직선부랑 원곡선 사이에 넣는 얘는
완화 곡선이에요. 또 이제 공부 수업하다가 문제 푸니까 또 내용이 생소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두 개의 원곡선이 만나는데 양쪽이라는 거는 반대 방향을 의미를 해. 양쪽. 지금 얘는 같은 쪽으로 나간다고 했고 양쪽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곡선이 있어? 반향 곡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 곡선 종류 문제를 풀어봤고 내일 할 거는 곡선 종류 중에서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단곡선 부분이야. 네, 얘는 솔직한 말로는 처음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고 수행평가도 받고 그리고 그거 했는데 당연히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일단 문제를 좀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는데 안 하면은 당연히 기억 안 나. 근데 뭐 일일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자기 게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은 이거는 따로 뭐 설명을 다 바로 하지 않고 대충 이제 기본만 설명을 하고 계산 문제로 넘어갈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을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내용도 보고 문제를 한두 개씩은 계산 문제는 풀어보세요. 얘는 계산 문제 워낙 많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곡선 종류는 끝냈고 완화 곡선 부분에서 책에 없는 내용이나 필기해 준 내용은 지금은 기억나는 것 같아도 바로 복습을 해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운 확폭이나 켄트 그리고 완화 곡선 특징 5개 이거랑 관련된 거는 사실 기능사에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기사나 이렇게 다른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기능사에는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공부를 해보고 뭐 혹시 문제가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측량 수업은 마칠 거고 네 이어서 바로 토목 일반 시간이랑 얘기해 주실 거니까 김성주 선생님 준 방으로 넘어가면 돼. 알겠죠? 네, 네, 여기 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애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네. 10시 10분까지 선생님 방으로. 지금 10시 열려 10분까지. 있어. 자, 그럼 측량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